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온라인 미디어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뭐 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이 종이 신문을 보는 사람은 얼마 안 되고, 이런 온라인 포털이라든가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신문을 보는 사람이, 신문 기사를 보는 사람이 한 70%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온라인 상에서 신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 텔레비전이라든가 다른 미디어들도 전부 이 온라인 상으로 보는 사람이 65%를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획득한다. 온라인이 그야말로 가장 인기 있는 그런 대중 매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종이 신문을 보는 사람이 극히 줄고, 대부분이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포털에 들어가서 블로그를 본다든가, 뭐 다른 뭐 아니면 DMB나 IPTV 같은 이런 소위 말하는 뉴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얻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본격적으로 온라인 그 미디어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 전에 왜 이렇게 종이 신문이 이렇게 인기가 없어졌느냐, 신문을 왜 안 보게 되느냐, 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느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종이 신문을 부독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의 한 70% 이상, 한 80% 가까이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종이 신문을 봤다는 얘기죠. 그 당시만 해도 신문을 뭐 하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조중동에서 이런 보수적인 신문에서 한 개, 그다음에 경제신문에서 하나, 뭐 여유가 있는 사람은 뭐 외국 신문도 하나 보고, 또 뭐 지역 신문이라든가 뭐 IT라든가 관련된 뭐 이 전문지를 본다든가 해서 보통 신문이 두 개에서 많게는 막 너댓 개씩 보는 이런 가정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이 지금은 뭐 거의 없어졌죠. 그러다가 한 2008년 정도 되면은 한 우리나라 인구의 한 35% 정도, 그러다가 2010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30%대로 떨어지더니 이제 이게 2018년 이후로는 지금 뭐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한 10% 정도만이 이런 종이 신문을 좀 부족하고 있다, 이렇게 좀 통계가 잡히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종이 신문 산업이 이렇게 위기가 온 것은 뭐냐? 그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인터넷 신문, 인터넷 온라인 미디어가 나오니까 신문을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서 신문을 보고, 더군다나 뭐 한때는 그 무까지 돈 안 받는 뭐 저기 그 지하철 같은 데 타락하면은 신문을 공짜로 막 이렇게 주워다 볼 수 있는 뭐 그런 게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신문이 굳이 돈을 주고 그걸 부독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런 그런 그 하나의 분위기가 이제 돌다 보니까 신문이 급감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게 이 언론 산업에 있어서 신문 기사가 헤게모니를 주도권을 잃었다는 거예요. 주도권을 상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언론 산업의 헤게모니라고 하는 것은,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양질의 뉴스, 뭐 특종으로 한다든가 이런 좋은 뉴스를 생산한 그런 그 신문이 언론 산업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거 좋은 뉴스 생산하는 게 다가 아니다. 뉴스를 어떻게 유통을 시키는 사람들이, 유통을 시키는 조직이 언론의 헤게모니, 언론 산업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독자들도 이제 뭐 조간 올 때까지, 석간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피동적인 그런 독자들, 그런 정보를 수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정보를 찾아서 보는 그런 수용자가 되다 보니까 조간 찍어내고 석간 찍어내고 하던 종이신문은 이제 그 인구가 급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이 신문들이 말이죠. 이게 보수 신문이면 보수 쪽, 신문 그 진보 쪽이면 진보 쪽, 이게 어떤 그 프레임이 아주 확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진보 쪽인 사람들은 보수 쪽의 신문 안 볼 거고, 또 보수 쪽인 신문들을 뭐 진보 쪽이 안 볼 거고, 이러한 그런 그 어떤 그 이데올로기의 그 어떤 편향성에 따라서 신문 자체가 이런 그 독자들의 외면을 자초했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 이 젊은 사람들이 이런 그 디지털 원주민들이죠. 디지털에 익숙한 이런 디지털 원주민들,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이런 그 신문에서 그 다루는
경성 뉴스들, 딱딱한 뉴스들, 뭐 정치, 경제, 무슨 이념적인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은 아예 그 젊은 사람들은 안 본다는 얘기죠. 디지털 원주민들은 그런 뉴스를 외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디지털 원주민,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그 전통 매체 속에서 신문 같은 이런 전통 매체 속에서 어디 그뭐 피가 되고 마음의 양식이 되는 그런 뉴스를 찾기보다는 이제 속전속결로 가는 것이죠. 인터넷 속에서 인터넷 미디어 속에서 한번 클릭만 하면은 뭐 조건 반사적으로 그냥 소비할 수 있는 이런 단편적인 그런 지식. 그래서 그런 것들 이게 문제가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떠도는 이런 뭐 의견이 이게 여론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젊은이들의 어떤 그런 그 매체 소비 형태 이것들도 이 종이 신문이 사라지게 하는 큰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온라인 미디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한 많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만은 한 5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우선 속보성과 현장성이 있다, 상호작용성이 있다, 하이퍼 텍스트 기능이 있다, 무제한의 정보 저장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를 제공한다. 이렇게 5가지로 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속보성과 현장성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뭐 인쇄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시간적, 공간적으로 굉장히 제약을 받죠. 그러나 이 디지털 기술로 만든 이런 제작된 이런 그 인터넷 미디어에 제작되는 그 뉴스들이라는 것은 바로 제작과 동시에 바로 배포가 되니까 시공간적인 그런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미디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상호작용성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를 보는 사람과 사람끼리 또는 기자와 독자와 이런 그 서로 상호간에 부단히 어떤 그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그 동시에 뉴스를 생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또 생산해서 배포하는 그러니까 과거에 그 기자가 따로 있고 그걸 받아보는 수용자가 따로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뉴스를 생산할 수 있고 그를 소비할 수 있는 프로슈머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호작용을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선형 하이텍스트 구조라는 것이 하이퍼텍스트 구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뉴스를 신문에서 보고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그 뉴스를 보러 들어갔다는 사람들이 그 뉴스를 선별해서 볼 수도 있고 그 뉴스를 보면서 다른 뉴스로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고 관련되는 다른 뉴스를 뛰어넘어 가지고 하이퍼텍스트로 뛰어넘어서 관련된 기사를 다시 링크해 가지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뉴스의 어떤 그 게이트 키핑 자체를 일단 그 독자들, 수용자들이 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그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무한한 그 정보 저장 기능 때문에 이제 그 인쇄 신문은 뭐 많이 찍어봤자 50면, 60면으로 찍어내고 끝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그 인터넷 미디어에서는 그 엄청난 저장성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기사를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해 놓고 그래서 어떤 이슈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고 그러면은 그 발생하는 그 사건이 소멸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그 전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과거에 올드미디어라고 그러면은 신문은 신문 텍스트 중심으로 돼 있고 라디오는 뭐 소리만 나오고 TV는 영상 중심으로 어떤 그 정보를 제공했다고 그러면은 인터넷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쇄신문도 방송도 뭐 통신까지도 그 속에 들어가 있어서 이 인터넷 이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토탈 미디어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하여튼 과거에 어떤 그 인쇄신문이나 다른 전통적인 그런 미디어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고유한 매체적 기능들을 전부 다 토탈적으로 취급해 줄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계를 허물어서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미디어로 발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온라인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서 컴퓨터 네트워크에 뿌리를 두고 성장해가는 저널리즘을 우리는 온라인 미디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온라인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2가지의 운영 형태를 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기존의 그 신문사를 운영하는 그 기존의 인쇄 신문을 경영하던 그런 신문사에서 온라인 신문을 운영하는 형태하고 또 하나는
온라인 저널리즘 단독으로 운영되는 그런 형태 두 가지로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 기존 신문사들이 인터넷 신문을 처음에 그 운영할 때는 그게 무슨 뭐 인터넷 그 신문을 통해서 무슨 수익 창출하다든가 뭐 그것을 영향력을 정제시키겠다든가 뭐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인터넷이 자꾸 생겨나고 그러니까 이거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감, 우려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한번 우리도 한번 인터넷 해보자 이렇게 해서 어떤 낙후되지는 않겠다고 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운영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기존 신문과 인터넷 신문을 동시에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기존 신문사들이 인터넷 그 신문을 온라인 미디어를 이렇게 도입되는 과정이 몇 가지 단계로 좀 나눌 수가 있겠는데 첫째 단계는 이제 인쇄 신문이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이 온라인상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내용을 그냥 업데이트하는 형식만 갖추는 것이죠. 이게 1995년에 중앙일보에서 처음 그 인터넷 그 신문을 이런 식으로 발간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여러 기대들이 크다 보니까 다른 일가지들도 이 인터넷을 발행하는 뭐 그런 형태로 하여튼 초기에는 전부 이런 형태를 취했었죠. 그러다가 제2단계가 되면은 근데 인터넷 신문들이 독자적인 인터넷 신문에만 필요한 독자적인 기사를 발굴해 가지고 그 신문 내용을 계속 추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어떤 그 링크 사이트를 링크를 해준다든가 또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단계죠. 그래서 이용자들이 웨브 사이트라든가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추가적으로 접속해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뭐 그런 정도까지 가는 것이 제2단계가 될 수 있겠고 제3단계는 이제는 그 인터넷 신문에서만 독자적으로 취급하는 그 독자적인 내용을 싣는 단계로 어떤 그런 단계가 가면 이제 그 신문 기사에 대한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형성되는 그런 단계까지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신문사들이 주로 그 인쇄 신문사들이 이런 온라인 신문을 같이 운영하는 형태로 발전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독립형 이제 인터넷 기사만 취급하는 독립형 인터넷 신문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1998년에 그 딴지 일보라는 게 있었어요. 딴지 일보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 부정기 인터넷 신문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일보와 당시에 그 집권당이었던 한나라당을 패러디하는 것을 주로 그 소재로 해가지고 하여튼 웹진 형태로 다뤘어요. 그래가지고 이 네티즌들한테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딴지일보가. 그래서 그것이 인기를 끌으니까 비슷한 유형의 뭐 대자보라든가 더럽이라든가 뭐 이런 형태의 부정기 웹진 형태로 이런 부정기 온라인 미디어들이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기 시작하다가 이제 이게 부정기가 아니라 일간지적인 형태를 띠면서 이런 미디어 신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2001년에 그 2001년에 이렇게 많이 생겨요. 2001년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이런 그 일간지 형태의 미디어 신문들이 생기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2대1이라고 하는 것이죠. 2대1은 경제적인 기사만 다루는 그런 그 일간지 형태의 그 인터넷 신문이고 그다음에 머니생쇼 금융 관련 뉴스 그다음에 아이뉴스라고 그래가지고 정보통신 기사만 다루는 아이뉴스 24라는 게 또 생겨납니다. 그러다가 코리아 인터넷.com 이건 인터넷과 관련된 어떤 그 전문지죠 일종의 IT 전문지가 나오고 여러분이 잘 아는 오마이뉴스라든가 뭐 프레시안이라든가 뉴스보이라든가 이런 그 종합 일간지 형태의 인터넷 신문들이 2001년도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포털 뉴스 포털에서 그 다루는 포털들이 다루는 뉴스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이 포털 뉴스가 또 인기를 많이 끌죠. 여러분들도 포털 뉴스를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어떤 그 뉴스 전문지 또는 인쇄 신문의 어떤 어떤 그 닷컴 그러니까 뭐 동아일보닷컴 뭐 조선일보닷컴 이런 인쇄 신문들에 올리는 그런 온라인 미디어를 보는 게 아니라 포털들이 제공하는 미디어들이 상당히 많이 그 인기를 끌고 있죠. 여러분 같은 젊은 사람들이 특히 많이 포털 사이트 뉴스를 보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급성장하게 돼 있느냐. 근데 이제 사실 이 포털에서 다루는 것은 2001년에 야후가 뉴스 목록만 제공하는 뉴스 제목만 이렇게 빼가지고 제공하는 형태로 포털 뉴스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가 2년 뒤에 2003년이 되니까
이 포털 사이트들이 신문사라든가 방송사라든가 뭐 통신사라든가 이런 데가 하고 제휴를 하게 됩니다. 제휴를 하면서부터 그런 그 통신사, 신문사 뭐 이런 데에서 뉴스를 제공받아 가지고 그거를 게재를 할 때부터 이렇게 이제 포털의 뉴스 서비스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포털 사이트가 제공하는 뉴스를 많이 보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그냥 뉴스만 달랑 보는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면 카페도 들어갈 수 있고 블로그도 볼 수 있고 또 메일도 어떻게 이용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그 포털 자체에서 제공되는 뉴스 외에 다양한 서비스들과 같이 연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론사들이 제공하는 뉴스를 또 이 포털 사이트들에서는 다시 입맛에 맞게 이 젊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재가공을 해가지고 그들 스스로 게이트키핑하는 뭐 그러한 형태로 제공하기 때문에 그 뉴스가 젊은 사람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털에서 이 게이트키핑하는 거, 뉴스를 짜집기 하고 편집하는 거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그 여론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게이트키핑 자체가 언론사가 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언론으로서의 어떤 책임이라든가 이런 그 통제도 받지도 않고 이런 언론 행위를 하고 있으니 이거를 어떻게 못하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여론이 뭐 지금까지도 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참여 언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언론. 대표적인 시민 저널리즘이라고 하죠. 시민 저널리즘. 시민 저널리즘이라는 게 뭐냐? 그거는 독자들이 그냥 제공하는 어떤 그런 그 메시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콘텐츠를 제작해서 또 적극적으로 소통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 이 콘텐츠를 유통하는 그래서 그 공중들의 참여가 계속해서 확장시키는 그렇게 나가는 저널리즘을 우리는 시민 저널리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의 시민 저널리즘이 시작된 것은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습니다만 2008년도에 미국의 쇠고기를 수입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큰 반대 그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엄청난 그런 시민들의 그 반대 이런 집회도 열리고 해가지고 굉장히 온 나라 전체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2008년에 미국의 소들이 들어오면은 이게 광우병을 많이 일으킨다. 이런 조금 그건 좀 약간 호소문적인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퍼지고 특히 MBC를 비롯한 몇 개의 언론사에서 이걸 이렇게 좀 약간 그 확대시킨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그런 그 반향이 일어나고 특히 그 다음에 아고라라고 하는 그런 광장 있지 않습니까? 아고라는 광장이라는 뜻인데 아고라라고 시민들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의견을 표시하는 그런 온라인상의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미국산 쇠고기를 반대하는 이런 내용들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또 댓글을 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그 언론의 권력이 이동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떤 언론사라든가 기자들이라든가 이런 그 전문적인 그런 사람들이 그 언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일반 대중들이 언론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을 우리는 권력의 이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생산하고 전파하고 또 다양한 형태의 그 논제 설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전문가들, 기자들과 같은 전문적인 언론인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현상, 이러한 그 언론 권력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정형화된 그런 그 일반 그 주요 신문사들이 믿지 못하겠다. 우리 스스로가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공유를 하면서 진실이 뭔가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 여론을 우리가 조성해 보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민 의식 같은 것들이 작용하면서 이런 그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하여튼 이런 그 시민 저널리즘이 이제 그때부터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시민 저널리즘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취재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그런 취재를 하느냐, 그리고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하느냐, 참여하는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가 되는데 한 10여 가지가 분류가 됩니다. 간단한 것은 댓글 달기예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오래된 시민 참여 형태인데, 그러니까 어떤 기사가 나왔다. 그러면 그 기사가 작성한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좀 추가해야 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그 독자들이 자기 의견을
거기에 원래 있었던 기사를 지적을 해가지고 자기 의견을 달아주는 형태, 이런 식의 댓글이죠. 여러분들도 많이 했을 겁니다. 하고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자들이 그 읽어보고 그 기사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담이라든가 자신의 견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자들에게 제공을 해서 뉴스가 좀 질적으로 좀 향상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형태가 바로 추가 정보 제공의 형태죠. 세 번째로는 오픈소스 보도입니다. 오픈소스. 그러니까 기자와 독자와의 하나의 협업 형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독자층에서 선발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그 전문가가 어떤 그 기자가 취재할 때 자문을 좀 해준다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기자와 함께 그런 취재에 나서는 것이죠. 이런 것을 오픈소스다. 그러니까 기자와 일반 독자, 전문가인 독자가 같이 뉴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오픈소스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시민 블로그 하우스라는 게 시민 블로그 하우스 또는 더 시티즌 블로그 하우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 블로거들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 기자들이 잘 몰라 그 분야에서. 그러면은 어떤 그 분야의 전문가가 그런 신문사들이 초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문사에서 신문 기사를 의뢰해가지고 그 전문가가 일반 기자들이 잘못 다루면 안 되는, 다루기 힘든 그런 분야의 기사를 작성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의 시민 저널리즘이 바로 시민 블로그 하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는 옴부즈맨 형식의 어떤 블로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뉴스 조직이 어떤 신문사와 어떤 어떤 그 독자들이 그 언론사에 대해서 또는 언론사 기사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있다. 뭐 이랬을 때 또는 그 언론사에서 칭찬을 해주고 싶다. 뭐 여하튼 간에 불만이 됐든 칭찬이 됐든 어떤 비평을 해줄 수 있도록 그 독자들과 공식적인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해주는 그런 시민 저널리즘 형태를 옴부즈맨형 블로그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지역신문, 지역 뉴스를 다루는 데에서 일어나는 건데, 편집자가 있는 독립시민 언론이 있고 편집자가 없는 독립시민 언론 형태의 시민 저널리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집자가 있는 독립시민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 주로 지역 뉴스를 다루는 뉴스 중심의 웹사이트이긴 한데 여기에 편집자가 어느 정도 관여를 하는 것이죠. 어떤 일반 독자들에게만 막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 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일정 부분 간섭을 해서 전문적인 기자가 그 기사를 작성하는 데 있어 개입하는 그런 형태가 있겠고, 하나는 아예 그 기자가 전혀 간섭하지 않아가지고 편집자가 거기 전혀 그 신경도 쓰지 않고 그대로 독자들이 쓰는 그대로를 거기에 반영하는 이런 것은 편집자가 없는 독립시민 언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독립신문에 난 기사들을 인기가 있는 것을 좀 뽑아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그런 기사를 뽑아가지고 뭐 주간지나 또 일간지에 그러니까 주 1회라든가 뭐 일간지에 하나 정도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삽입하는 형태의 어떤 인쇄판 발행 형태도 또 취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이브리드 시민 저널리즘입니다. 하이브리드 시민 저널리즘. 이는 오마이뉴스에서 많이 들었는데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예요.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것은 섞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문적인 그 기자하고 그 오마이뉴스라고 하는 신문사의 원래 전문적인 소속된 기자하고 일반 독자 기자들이, 오마이뉴스에는 굉장히 많은 독자 기자가 있습니다. 300여 명이 넘는 그런 독자 기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시민 기자들에게 그 시민 기자들에도 어떤 일정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은 매달 일정한 보수를 줘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제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만은, 그래서 약간의 보수를 주고, 그다음에 그 대부분의 기사들은 이런 시민들이 작성을 하는데 여기에 일반 기자들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의 뉴스 시민 저널리즘을 하이브리드 시민 저널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비슷한 건데 이 시민과 프로 기자가 한 지붕 밑에라고 하는 형식.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주제, 딱 하나의 주제를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 기자가 그 기사를 쓰고 또 그런가 하면 시민 기자가 또 글을 쓰고 해가지고 한 주제를 가지고 전문 기자의 글, 시민 기자의 글 두 개가 비교해가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 시민 저널리즘 형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키 저널리즘이라는 게 있죠. 위키 저널리즘. 그건 뭐 누구든지 거기다 기사를 쓰고 또 누구든지 고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뭐 자기 방임적으로 남기는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위키뉴스라든
위키뉴스닷컴, 백패스닷컴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그 위키 저널리즘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트워크 저널리즘 뉴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저널리즘. 네트워크 저널리즘 이게 뭐냐? 하여튼 개방과 참여, 소통 이게 그 2.0의 그 대표적인 어떤 그 단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을 이용한 저널리즘이 바로 네트워크 저널리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자와 일반 시민이 함께 만드는 저널리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뉴미디어와 새로운 어떤 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기존 언론사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저널리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널리즘 네트워크 저널리즘의 하나는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경보 그다음에 그 기사 초안 그리고 패키징 그다음에 사건 분석 쟁점 부각 그리고 종합 이렇게 6단계의 어떤 구분해 가지고 시민과 그 언론의 협업 체계를 구체화한 모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거를 한번 어떤 지역에 어떤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걸 가지고 한번 시민과 기존 언론이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한번 모델을 좀 이야기를 해본다고 그러면은 일단 경보 단계에서는 어떤 사건 관련 정보를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가 경보 단계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기사 초안을 작성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수집한 걸 가지고 사건 발생을 알리는 어떤 단신 보도를 내고 그 이후에 잇따라 접수되는 이 주민들의 그 제보를 받아서 더 보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 단계를 기사 초안 작성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패키징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정보를 기초로 해가지고 또 여기와 관련된 관련자들을 인터뷰해가지고 그 인사를 거기다 실어게 되고 또 거기에 관련된 동영상이 수집이 된다고 그러면은 요즘은 무슨 뭐 CCTV도 많고 여러 가지 뭐 일반인들도 이렇게 찍어가지고 제공하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동영상이 많이 확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받았던 제보들 그리고 기사 초안 그리고 관련자 인터뷰 이런 동영상 자료 이런 것들을 전부 하나로 입체화시키는 작업이 패키징 작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은 사건을 분석하는 것이죠. 이 사건이 왜 일어났고 그 원인이 뭐고 어떻게 전개가 되고 상황 분석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뭐 이런 그런 사건을 분석하는 단계가 그 다음 단계가 되고 다섯 번째 단계가 되면 쟁점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 그리고 네티즌들 이런 사람들이 서로 각각의 의견을 내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 분야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또 자기 의견을 또 얘기를 하면 이쪽 분야에서 전문가 쪽에서는 이런 의견으로 또 제시를 하고 여기서 토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되는 사람 의견도 나오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얘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면서 토론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많은 어떤 방향이 보이겠죠. 하나의 쟁점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서로 합의하고 하기 전에 서로 자신의 의견을 내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반박하고 그런 과정이죠. 그런 쟁점화를 시키는 과정이 있고 이것이 다 끝나게 되면 마지막으로 종합하는 겁니다. 종합해가지고 이런 살인 사건이 왜 일어나느냐 여기에 관련된 그리고 어떻게 이런 우리가 주는 교훈까지 전체적인 것을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수록해 가지고 다음에 이것을 예방할 수 있고 여기에 관련돼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삼을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주는 것을 이제 종합 단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저널리즘의 의의라고 하는 것은 시민과 전문가들이 어떤 협동으로 이 뉴스를 더 깊이 있고 생동감 있고 또 넓게 보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 정확히 그 원인이라든가 그 처리 결과라든가 미흡한 측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밝혀가지고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 지역사회의 어떤 건전한 지역사회의 형성을 위한 어떤 예방 효과랄까 할까요? 뭐 이런 것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네트워크 저널리즘의 의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 매체에서도 이 네트워크 저널리즘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뭐 CBS의 어떤 그 아이모바일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라든가 그리고 하나 어떤 그 아이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뭐 업로드하게 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해주는 게 바로 이런 방식이죠. 그다음에 CNN도 아이디 포털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여기도 한 250만이 넘는 그런 유저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뉴욕 타임스에서도 뭐 더 로카이라고 하는 뭐 그런 그 네트워크 저널리즘이 있는데 여기도 뭐 이 지역 주민들이 이 블로그를 써가지고 지역 공동체를 어떤 행사 소식을 전해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해준다든가 주민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상을 전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상황을 이렇게 네트워크 저널리즘을 통해서 기존 언론사와 연계되는 그런 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BBC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언론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네트워크 저널리즘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온라인 미디어들이 어떻게 진화되고 있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온라인 미디어들이 어떻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가? 하여튼 진화적인 입장에서 발달 과정적인 입장에서 한번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이 블로그입니다. 블로그 형태죠. 블로그 형태. 그래서 블로그 스피어를 어떤 콘텐츠의 공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블로그를 전문적으로 검색하는 엔진으로 테크노크라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최근 그 집계를 해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 2억 명 이상의 블로거들이 활동 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4억 명 이상이 이런 블로그를 읽어보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블로그가 늘어나는 원인이 뭐냐? 사람들이 이 블로그를 보면서 또는 블로그를 쓰는 사람들이 어떤 자기 만족이라든가 또 의사소통을 하면서 또 일부 수익 추구도 가능하죠. 블로그를 쓰다 보면 수익도 할 수 있고 또 자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뭐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이런 블로그를 쓰기도 하고 또 블로그를 읽어보기도 하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최근에 블로그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가 뭡니까? 블로그라는 말을 좀 우선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블로그라고 하는 말은 것은 이게 1997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웹과 로그의 합성어입니다. 그리고 웹상에서 로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옛날에 항해 일지 매일매일 어떤 일지를 기록하는 한 일기 형식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기를 쓰다 보니까 먼저 쓴 것은 밑에 내려가고 최근 쓴 것은 위로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웹상에서 어떤 일기를 쓰는 일기나 칼럼이나 기사 등을 웹상에서 계속해서 써나가는 자유롭게 써나가는 것. 그래서 어떤 개인 출판, 개인 방송, 커뮤니케이션 다양한 형태의 일종의 이런 미디어로 기존의 언론을 보완해주는 대안적인 미디어로서 이 블로그가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블로그 스피어는 뭐냐? 이 블로그 스피어라고 하는 것은 블로그를 통해서 커뮤니티나 어떤 소셜 네트워크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는 블로그들의 어떤 집합체를 이렇게 블로그 스피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우리 국내 포털들도 이 블로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걸 서비스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2006년 9월달에 미디어 다음이 최초로 이 블로거 뉴스를 오픈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해 네이버에서도 바로 따라가가지고 자체적으로 이 블로그 홈 개편을 해가지고 어떤 이 다음과 같이 자사의 콘텐츠를 발굴해서 유통시키는 뭐 그런 서비스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이듬해 2007년이 되니까 스포츠 서울이 블로그 스포츠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스포츠에 관한 블로그들을 다루는 블로그 스튜디오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이 포털들이 어떤 시사 분야라든가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다양한 그런 활동을 하는 분야, 사람 사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 다음에 뭐 문화, 연예가 소식, 뭐 IT 관련 어떤 블로그, 또 스포츠, 하여튼 여러 가지 전문성이 있는 것들, 그리고 또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브이로그와 같은 그런 다양한 그런 분야의 이야기들이 블로그로 확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카테고리별로 UI라고 하는 것은 유저 인터페이스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컴퓨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UI인데, 이 UI를 개편하면서 그 블로그 그 스피어들이 다양한 목적을 담아내는 막 그런 이 블로거들이 계속해서 타산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블로그 코리아라는 데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카테고리 별로 다양한 분야의 그 블로그를 카테고리별로 수집을 해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이죠, 사용자들이 스스로 관심 분야의 그 어떤 그 채널을 개설해가지고 특정 분야의 전문 블로그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그런 장을 스스로 마련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자, 다음은 트위터 저널리즘입니다. 트위터 저널리즘. 뭐 이건 2006년에 개발됐죠. 2006년에 개발된 마이크로 블로깅이라고 불리는, 마이크로 블로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140자 이내로 단순한 그런 내용으로 아주 신속하고 짧게 요점 정리를 해가지고 보내는 그런 미디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이크로 블로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참 주요인 미디어들을 보완하는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는 뉴욕 타임스라든가 무슨 CNN이라든가 로이터 통신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 트위터를 이용해 가지고 트위터로 많은 그런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 가지고 뉴스에 반영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뭐 LA 타임스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주에 산불이 자주 나는데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일어나는 산불 보도를 이 트위터를 받아가지고 LA 타임스가 이용하는데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요. 또 호주 정부 같은 데서는 이 주민 제보를 받기 위해서 트위터로 실시간 피드백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호주에서는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자체가. 자, 그 다음에는 UCC입니다. UCC. UCC가 뭡니까? UCC는 유서 크리에이티드 콘텐츠, 유서가 크리에이트한, 유서가 만든 콘텐츠라는 얘기죠. UCC라고 하는 거는 미국에서는 UGC라는 말도 씁니다. 유서 제너레이티드 콘텐츠, 유서가 마찬가지로 만들어낸 그런 콘텐츠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2006년에는 말이죠, 그 해의 최고의 발명품으로 UCC를 지정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게 특히 유튜브에서 이 UCC가 크게 빅히트를 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끄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죠. 사실 뭐 이제는 스마트폰이 하도 좋으니까, 스마트폰이 됐든 아이폰이 됐든 이런 이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굉장히 많죠. 여기 뭐 과거의 아날로그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좋은 그런 성능을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가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찍어서 바로 편집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자들이 이제는 전문적인 기자들만 어떤 뉴스를 취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여러분과 같은 학생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아주 그런 뉴스거리가 있으면 그걸 촬영을 해가지고 그거를 편집까지 해가지고 언론기관에 제보를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언론에 나오는 보도되는, 그리고 특정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우리나라 2011년에 서울 서초동에 우변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큰 산탄태가 났어요. 그걸 거기에 근처에 사는 주민이 그걸 아파트에서 베란다에 이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그거를 특종으로 보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분이 특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2011년에 일본에서 지진 해일 참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부 보도로 나온 것들이 거기에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막 거기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엄청난 참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기자들이 거기 갈 수가 있나요? 그 전부 거기에 사는 현장에 있었던 시민들이 그걸 전부 찍어서 언론에 보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특종으로 다뤄지기도 했고, 그 외에도 뭐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지하철 폭탄 테러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걸 찍어가지고 또 그런 경우도 있고, 요즘은 이 트위터로 보냈던 시민들의 어떤 이런 영상 UCC가 언론에 보도되어서 특종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UCC가 이렇게 많이 발달한 것은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디지털 네이티브들의 어떤 인터넷을 이용하는 그런 특성,
이것이 반영이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이런 특히 젊은 사람들,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것은 모든 일을 막 엄청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그럼 금방 그걸 찍어가지고 금방 편집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 젊은이들은 적극적으로 자기를 좀 드러내주고 싶은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고 또 도전적이고 재미있는 것을 추구하고 하는 그런 능력들이 이런 UCC, 유서 크리에이티브 콘텐츠를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제작을 해서 그걸 유튜브도 올리고 언론사에 제공도 하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동영상이 많이 올라오는 것이 유튜브죠. 유튜브. 그래서 뭐 그동안 다른 플랫폼에서는 어떤 그 동영상을 뭐 검색을 해본다든가 뭐 이용해본다든가 했다고 그러면은 이 유튜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영상을 올리는 그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서 그리고 또 그게 조회수가 많고 하다 보면 거기에 일정한 보수까지 제공하다 보니까 이 UCC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지금 그 UCC를 뭐 그 특정사에서 그걸 콘텐츠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사용한 독자들이 스스로 UCC를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니까 유튜브는 엄청난 콘텐츠를 보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리만 깔아주면은 독자들이 놀러 와가지고 거기에서 수용자들이 스스로 만든 콘텐츠를 올리고 그것을 또 받아가지고 변형해서 또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콘텐츠를 확보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유튜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이 유튜브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참 모든 매체의 기능을 완벽하게 대체하는 이런 UCC 동영상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걸 공유함으로 인해서 정말 대중매체로서의 역할을 대단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UCC 유튜브라고 하는 것은 원래 2006년에 구글이 그걸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인 2007년부터는 나라별로 현지화 서비스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거기 지원하는 언어가 한 120개 언어가 된다고 그래요. 120개 언어를 지원하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25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하루에 매일 그 소비하는 그 비디오가 한 1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전 인구의 한 60% 가까이가 이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감상하고 있다. 한 3천만 명 되겠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한 3천만 명이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좀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라고 하는 것은 옛날처럼 이렇게 소수가 어떤 정보를 독점하고 제공하던 그런 시대하고는 완전히 바꿔진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통해서 시민의 힘이 강화돼서 그렇게 강화되다 보니까 그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서 어떤 그 전통적인 뭐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의 그 전통적인 그런 어떤 그 생산자 중심의 마케팅이라는 것이 하는 것이 이제 없어지고 이제는 소비자의 기호와 여론에 맞추는 그런 마케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기업의 어떤 그 마케팅 형태까지도 바꿔주는 그런 식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미디어 매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중에게 이렇게 제공해주고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형태의 미디어의 서비스가 아니라 이제는 개개인의 맞춤형 형태로 바뀌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대중 뉴스에서 맞춤형 뉴스로 바꾸는 그런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맞춤형 매체가 뭐냐? 이거는 왜 미점령 시대의 그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탈대중화죠. 그러니까 콘텐츠가 대중이 아닌 모든 사람의 개개인의 맞춤형 뉴스로 정보 욕구를 충족시켜서 그 개개인의 그 맞춤의 합의, 대다수의 대중의 행복으로 이어주는 이러한 형태의 뉴스가 바로 맞춤형 뉴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뉴스의 생산 방식은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콘텐츠, 개인화 콘텐츠 방식이에요. 개인 콘텐츠 방식. 이거는 어떤 특정인이 정보 검색을 할 때 특정한 뉴스에만 더 관심을 가지고 그걸 취사 선택을 하더라. 어떤 뉴스는 계속 삭제만 해버리고 어떤 뉴스는 계속 그것만 골라보더라.
라고 할 때 이게 그 개인이 골라보는 뉴스에 대다수의 그 뉴스가 이런 뉴스들을 할 때 거기에 맞추어서 그 개인의 취향에 맞추어서 뉴스를 제공하는 형식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BTS의 팬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이 BTS 방탄소년단에 관련 뉴스를 막 빠지지 않고 다 보더라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 맞도록 그 방탄소년단과 관련되어 있는 뉴스를 계속해서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게 그 레디트닷컴이라고 하는 그 미디어에서 이걸 좀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두 번째는 대중의 힘 방식입니다. 대중의 힘 방식. 이건 뭐냐면 일종의 국민투표 형식이죠. 접속수가 굉장히 많은 정보일수록 더 많이, 더 자주 올라가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이긴 하죠. 그러니까 접속수가 많은 것만 올려주고 그 사람들이 많이 보도록 이렇게 자꾸 그 권유를 하는 방식으로 미디어가 추천하다 보니까 가끔 이게 좀 부정적인 측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회수를 부풀리거나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그 작당을 해가지고 어떤 세력화해가지고 할 때 무방비로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하튼 이런 그 뉴스를 제공해주는 이런 뉴스 종합 사이트인 그 디그닷컴에서 이러한 형태의 대중의 힘 방식의 형태의 그런 맞춤형 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하는 혼합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개인과 대중의 선택을 모두 반영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데일리미닷컴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게 있는데 여기에 그 접속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그 사이트 편집자가 선택한 탑 뉴스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내가 직접 선택한 마이 뉴스 이게 나오고 세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일리 위 이게 나오고 네 번째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의 주요 관심사를 이슈별로 심층 취재해서 뭐 휘천별로 올린 포커스 페이지 이렇게 네 가지의 이런 그 기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그 개인이 좋아하는 뉴스 또 대중들이 추천하는 뉴스 이것이 같이 혼합해서 나오는 혼합형 방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그 맞춤형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프트웨어가 계속해서 발전하니까 더욱 정교화되고 또 검색이 또 편리해지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런 맞춤형 신문들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고 그러면은 이런 맞춤형 기사에 너무 집착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뉴스만 본다는 얘기예요. 옛날처럼 대중들을 상대로 한 이런 그 미디어에서는 사람들이 생각이 거의 통일되다시피 했죠. 같은 뉴스를 보고 같은 신문의 어떤 사설을 읽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도 거의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측면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면은 이런 맞춤형 뉴스의 형태를 계속해서 보급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의 어떤 편향된 시각에 그 계속해서 몰두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이런 사상이 첨예화되는 어떤 편식화되는 이런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론의 장을 어떤 여론의 장을 파괴하는 그런 형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국민 화합이라든가 어떤 사회 통합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굉장히 저해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하튼 우리들이 이런 그 뉴미디어가 발달하고 그리고 그 어떤 그 웹상의 미디어 그러니까 온라인 미디어들이 이런 그 개인의 취향이라든가 개인 맞춤형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을 때 우리가 과연 그것만 고집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측면을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드 미디어가 돼버리고 계속해서 세력을 잃어버린 특히 그 종이 신문에 대한 그런 중요성 이런 것들을 한번 더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 종이 신문이 어떤 그 엘리트 계층 그러니까 좀 경제적으로나 뭐 연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높은 측에 있는 사람들의 특히 일부 계층만이 이거를 즐겨보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좀 젊은 사람들도 어떤 그 온라인 뉴스라든가 이런 그 어떤 그 포탈 뉴스라든가 이런데 단편적인 그런 그 소식을 전해주는 이런 데에만 집착하지 말고 이런 그 건전한 여론을 조성할 수 있고 또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대중매체에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하튼 이 현대와 같은 온라인 미디어가 중점을 이룬 단계에서는 그 국민통합이라든가 어떤 그 여론을 생각하는 그런 측면, 사회통합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생각하는 그런 현명한 미디어의 소비자가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